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아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은 가장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정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라고 불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금융권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이 핀테크부터 점령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블록체인, 좀 너무 옮기면서 할게요.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좀 더 검색을 해보시고 제 시간하고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좋은데,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것은 금융권이라든가 기업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고, 이제 여기는 교육계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제 시간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이 훨씬 유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게 모든 물질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라든가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을 조작하게 되면서 3D 프린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정복하게 될 분야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나와 있는 페퍼라는 로봇은 거기 테스토스테론 안 들어가 있고요. 세로토닌하고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하고 엔돌핀, 이렇게 주로 우리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4가지 호르몬을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의 표정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파악을 하는데, 지금 인공 감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면요. 인공 감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언어를 정복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언어를 정복하는 것은 정보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에 그냥 통칭해버린 겁니다. 금융 정보, 그 다음에 언어 정보, 다 그냥 정보를 점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사투리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냥 100% 다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약 50개 국어가 되고요. 구글에서는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언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있는 모든 부족의 언어를 인공지능이 다 통역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통역하고 있는 건 5개 국어죠. 주요 5개 국어인데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교육 당뇨병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감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당뇨병의 개념이 뭐냐면은, 당뇨병에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의 간하고 근육이 그 당분을 에너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수용체가 먼저 망가지는 현상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흔해지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이 간이나 근육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서 당의 성분이 몸에 많아지게 되고 당뇨가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은,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배울 게 많고, 지금까지 우리가 출세하는 패러다임에 있어서 지식을 더 많이 얻게 되면은 더 많이 출세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오다 보니까,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40~50년밖에 안 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철저하게 망가지게 될 겁니다. 지식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닌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이따 보충 설명할 거고요. 자, 근데 지식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지식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현상은, 마치 인간이 농업을 개발해가지고 갑자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현상이랑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보가 귀한 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귀한 게 아니라 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아이들 두뇌가,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어떤 이미 교육 당뇨병의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그 욕망의 정도가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 갈망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말한 대로 스테이 헝그리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2형 당뇨병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이제 신호 전달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서 당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간하고 근육에서는 이제 당이 지겨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에서 신호 체계가 이상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육으로는 당 성분이 잘 전달이 안 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이들이 이미 교육 당뇨병에 걸려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머, 내가 열정이 부족한가? 애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더 열을 내서 하는 겁니다. 교사가 막 열을 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췌장이 인슐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당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당분이 사실 부족한 게 아니라 혈액 속에 당분이 엄청나게 풍부한데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신호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췌장은 인슐린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교육 현장에서 배움의 의욕이 거의 사라진 아이들을 놓고 교사가 열을 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사들은 어떤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냐면 그 현상이 3년 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3년 내에 만약에 좌절을 하게 된다면은 췌장이 망가진 교사가 되는 거죠. 즉, 교육 전달의 의욕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버린 교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조사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만든 그 대안학교, 그 빌 게이츠 재단이 연구한 조사인데 3년 내에 교사가 그 교육 현장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직장인이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냥 직장인한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퍼센트를 아이들을 동기부여시켜서 변화를 주는 교사가 몇 퍼센트인가를 빌 게이츠 재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4%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96%는 직장인이고요. 4%가 멘토나 스승인 거죠. 우리나라는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거는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 당뇨병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생각하면은 어쩌면 교육 당뇨병에 걸린 상황은 우리 교육계 전체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소규모, 즉 몇 명의 제자들 또는 자기가 맡은 반 또는 자기 학교에 있어서만큼은 1형, 2형 당뇨병을 한번 치료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거에 공자가 얘기했던, 공자가 학자나 스승들한테 내려줬던 학불영 교불권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원래 학불영 교불권이라는 것은 배우는 데 있어서 영증을 내지 말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권태를 느끼지 말라는 뜻인데, 이 영을 우리가 그 죽은 사람 관 속에 집어넣을 때 그 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영자로 바꿔보자고요. 권을 권한다 할 때 권자로 바꿔보고, 그럼 뜻이 이렇게 바뀝니다. 학을 시체를 감싸듯이 관에 집어넣듯이 염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고요. 교불권은 어떤 뜻이 되냐면 가르치는 것 자체를 권하지 말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 당뇨병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즉 배움을 관 속에 집어넣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은 늘 라이브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라이브, 살아있어야 되고 또한 나이브해야 된다. 조금 야생적이어야 돼요. 야생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야생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원시인들이 매일매일 사냥해서 먹을 것을 해결했던 상황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 우리가 배울 때 학문이라는 말이
원래 박학신문의 줄임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문무를 겸비했다고 할 때 그게 문신구략의 줄임말이잖아요. 박학신문의 줄임말이 학문이에요. 학문이 됐어요.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그런데 중용에는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5가지가 정확하게 중요하고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 아무튼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깊이 있게 물어보고 의문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쾌하게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보고 발표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본다는 것이죠. 교육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저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저도 그랬지만 대략 한 태어나서부터요 거의 25년, 24년간을 박학만 해왔던 거예요. 사실 깊이 있는 질문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것이고 아마 좀 좋은 학교에서 배웠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완전히 박학밖에 없었어요. 질문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우리가 교실에서 발표하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었고요. 실행? 실행이 뭐죠?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가서도 사실은 실행을 하려면 한참 걸렸죠. 거의 30대 좀 돼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팀장을 맡는다거나 뭔가 출장을 가서 자기가 비로소 30년 지나서야 실행을 처음 해보는 독행을 독실하게 행해보는 것을 처음 해보는 그런 상황. 이미 당뇨병에 걸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것이긴 한데 여러분 교육계가요 굉장히 느리게 변하는, 특히 공교육이 느리게 변하는 분야입니다. 거의 법률만큼 느리게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변화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정치의 변화가 빠르고 그 다음에 법률과 교육의 변화 이렇게 순서가 상당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방식이 쉽게 빨리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저 5가지가 순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어떤 길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금 파산의 위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넘어가자고요. 부분이니까. 어쨌건 자, 인공 감정으로 좀 넘어가 보자고요. 이것도 좀 넘어가. 이건 좀 얘기할 필요가 있네요. 왜냐면 교육당뇨병이라는 그 주제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한테 유일하게 투자한 CEO여가지고 아주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높은 CEO인데 피터 틸이 2015년에 약 120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줬거든요. 근데 1인당 한 1억 2천씩 해가지고 한 100명한테 줬는데 피터 틸 장학금의 특성이 뭐냐면 좋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대학을 자퇴하는 애한테만 줍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은 저 장학금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학교를 뛰쳐나와야만이 가져가는 장학금인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요.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한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게 교육 당뇨병 현상입니다. 피터 틸은 학교를 뛰쳐나오지 않으면 독행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이미 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의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미국 대학 하면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그런데도 피터 틸은 대학을 자퇴하는 장학금을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교육 병력이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인공 감정입니다. 즉 제가 처음에 인공지능은 먼저 정보의 영역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관여했던 정보의 영역을 먼저 다 점령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영역 중에서 제조업 같은 것을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요, 산업 로봇의 가격이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보통 한 4억 정도 했는데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덱스트라는 로봇인데 단기간에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로봇의 가격이. 이게 앞으로 또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2천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제조 로봇을 어떤 중소기업에서 로봇을 한 대를 사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3배쯤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3교대, 인간은 3교대 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러면 38, 24시간 동안 3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봇이 인간의 손짓보다 실수를 안 하고 정확도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 중소기업 회사에서 덱스터라는 로봇을 산 중소기업 회사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5배 효율이 있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로봇을 사면은 5명을 내가 잘라도 되는 거예요. 저기 직원을.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모든 물질계, 산업계를 점령해 나간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로봇이. 그 다음에 감정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인공지능 AI가 감정을 점령한다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교사분이시잖아요. 자,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하는 활동이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정보와 감정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감정까지 정보를 점령한 다음에 감정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감정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공지능이. 그 선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표정을 보고서 그 인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도가 지금 아마 인간 정확도의 5배에서 100배?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의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보다 현재 인공지능이 더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나중에는 여러분이 트랜센던스라든가 엑스마키나라는 SF 영화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체 내에 있는 호르몬을 투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페퍼가, 지금 일본의 감정을 운영하는 로봇인 페퍼는 얼굴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의 신체가 세로토닌이 몇 프로고 도파민이 몇 프로고 아드레날린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것을 유추해냅니다. 유추해내는데 가까운 미래에는 유추해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원격으로 투시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을.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인간의 감정을 점령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교육계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연금을 받는 그 선까지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년을 해야 되잖아요. 20년. 근데 과연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저는. 그게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연금에 지금 위기가 오고 있냐면 공교육에, 즉 교실이라는 현장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 방식으로 학교가 사라집니다. 즉 고객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학교가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피터 틸의 학교를 자퇴해야지 장학금을 주겠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 현장에서만 배우는 흐름. 즉 아까 제가 중역에 나온 박학신문 신사명변 도팽, 그 5가지가 전부 있는, 전부 한꺼번에 야생 펄펄 뛰게 살아있는 현장, 거기서 배울 때만이 뭐를 우리 인간이
뭘 배울 수 있게 되냐면 의외성과 복잡성을 대처하는 융통성을 우리 두뇌와 몸의 안목지로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이라는 것, 자, 좀 넘어가 볼게요. 교실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이거는 지금요, 인간의 오감을 현재 인공지능이 이미 100% 다 따라왔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전자코라고 있어요. 전자코. 우리가 그 냄새를 잘 맡는다고 개코 그러잖아요. 개코. 개가 우리 인간이 20배인가 50배인가 냄새를 잘 맡잖아요. 이미 인공지능이 개의 코를 능가했습니다. 훨씬 많은 성분을 더 잘 맡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오감이 발달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그 징조죠. 이거는 빅데이터의 종류인데, 제가 빅데이터 하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케빈 켈리라는 미래학자가 2002년에 구글 CEO 레리 페이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무료로 검색을 하게 해주고 당신들은 돈도 얼마 못 벌고, 그때는 많이 못 벌었겠죠. 2002년이니까. 그 도대체 왜 하느냐? 검색하는 그 당시 그때 뭐 엠파스, 뭐 야후 뭐 다 있었겠죠. 검색하는 회사를 많고 많은데 당신이 이걸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케빈 켈리라는 미래학자는 뭐랄까,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방송사 ABC가 ABC.com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ABC한테 ABC.com을 등록하시라고 권유했던 사람이에요. 케빈 켈리가.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먼저 등록을 하겠죠. ABC.com을. 그죠? 근데 당신 웬만하면 등록하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권유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었대요. ABC.com의 그 간부들이. 그 정도, 그게 몇 년도냐면 1989년. 그때는 뭐 닷컴이 뭔지도 잘 몰랐을 때, 그 붐이 얼마만큼 일어날지도 잘 몰랐을 때였죠. 자, 케빈 켈리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리 페이지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2006년도에. 왜 그렇게 검색 사이트를 하냐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레리 페이지가.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2002년입니다. 무려 15년 전에 구글의 CEO는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2년도에는 아직 딥러닝이라는, 즉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의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게 2010년경에 개발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즉 인공지능다운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이라는 것을 8년 전에 기대를 하면서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리.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벌었고 딥마인드를 인수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돌이 딥마인드한테 지는 꼴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그게 빅데이터의 위력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이 왜 사실 구글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구글의 딥마인드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10억 명 이상이 쓰는 플랫폼이 없어요. 빅데이터는 그 플랫폼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이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교과서예요. 일종의. 교과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히 있지만 교과서를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제 무인자동차니 뭐니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직업이 사라지는 거 잠깐 이제 또 그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방금 제가 이제 피터 Thiel하고 교육당뇨병하고
연결해서 직업이 사라지는 것과 연결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한나 아렌트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최순실 그 게이트 때문에.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선배인 그 조윤선 선배 때문에 문화부 장관 최근에 그만둔,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한 교사, 단순한 공무원이 되버리면 악의 평범성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이 아는 아이들 소수 또는 여러분 반만이라도 교육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말단 교사가 뭘 하냐, 나는 그냥 커리큘럼대로 가르쳤다. 언젠가는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교육부 지침대로 내가 했을 뿐이고 우리 학교의 현실에 맞춰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어쩌면요, 나치가 유태인을 죽이고 나서 난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비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두뇌에서 도저히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수 없고 삶을 즐길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즉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당시 교육부 지침이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버리는 상황이 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그게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학자가 뭐냐면, 인간은 노동과 작업과 행위라는 세 가지 행동을 하면서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무슨 얘기냐면, 노동이라는 것은 돈벌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은 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이라는 것은 좀 취미와 가깝고요, 노동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작업이라는 것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후가 되다 보면 부자 덕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파워 블로거처럼. 나 취미생활로 블로그 했는데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게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유희에 가까운 것입니다. 유희. 즐기는 것과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도 없고 돈도 없어요. 당장의 어떤 쾌락을 쫓는 것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인공지능이 정보, 물질, 감정까지 정복한다고 했어요. 자, 인공지능이 감정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제 예측으로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욕망을 정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노동과 작업과 유희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동과 작업과 행위인데 그건 좀 유희에 가깝거든요. 유희에 있어서 유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 그때 인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노동과 작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욕망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자, 욕망 다음에 인공지능이 그 부분을 좀 잊으십니다. 희망과 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희망, 이상, 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윤리까지는 인공지능이 타고 들어온다고 봅니다. 윤리까지는. 지금 이미 법조계를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과 희망까지는 인공지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간의 그 최후에 우리가 이제 전투하다 보면, 인공지능과의 경쟁을 하다 보면 밀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밀리다가
노동에서도 밀려요. 그러니까 정보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 노동입니다. 노동에서는 이미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서 작업에서도 밀리게 될 거예요. 작업에서도 밀리다가 마지막에 행위와 희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 달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노동의 의미가 사라지고 작업과 행위만 남게 되는 것과 이제 앞으로의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겁니다. 노동이 사라졌을 때는 자본주의가 맨 처음에 탄생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효율이 좋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노동자가 한 명이 들어오면은 일을 잘 못하는 노동자가 잘리는 현상이 처음에 나타났었어요. 거의 200년 전부터요. 그때 그 잘렸던 노동자들이 굉장히 삶이 비참해지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공산주의 같은 게 드디어 나타나고 막 그랬거든요. 공산주의 태동은 그 아동들이 어린애들이 노동하는 것을 그 잔인성을 보고서 촉발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잘못한 거죠 처음에. 촉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삶과 노동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완벽하게 분리되게 됩니다. 인간하고 노동이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요, 육체적이고 정밀한 노동하고 지적인 노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맞춰져 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거대한 지금 그 교육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인간은 노동과 관계없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앞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절대 어떤 뭔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런 걸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고요, 못하는 것도 행위예요. 말썽 피우는 것도 하나의 행위고 ADHD 산만한 애들도 하나의 행위예요. 모든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보는 것이 앞으로 교육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행위만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노동도 작업도 노동은 완벽하게 소외될 것이고 작업은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덕후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취미나 예체능 같은 것도. 근데 그걸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작업이나 행위를 잘하는 사람은 더 이제 좀 풍요하게 사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풍요하진 않지만 즐겁게 살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삶을 어떤 즐기는 쪽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비록 엉뚱할지라도 사회적, 윤리적으로 크게 위배되지만 않으면 그것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 시킨 대로 아이들을 유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학불념이 돼요. 그러니까 죽은 학문을 애들한테 주는 그런 방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죽은 교육을 시키지 말고 교육 자체를 아예 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좀 풀어놓는 상황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실행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부분이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부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PPT 좀 가보면서